이번 시간은 속성의 그 두 번째 코드 속성과 비코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드를 구분하는 속성을 구분하는 분류법 중에 코드 속성과 비코드 속성으로 나누는 분류법이 있는데요. 잠깐 멈출까요? 응? 왜? 지금 가서 아니? 지금. 네. 코드 속성은 사전에 약속한 값이 사용된 속성을 말합니다. 코드 속성은 코드 엔터티를 봐야 물리적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코드 속성은 실제 값이 저장되므로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값이라면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관계 속성일 경우가 큽니다. 그다음에 식별자 코드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 코드와 식별자 코드. 식별자 코드는 엔터티의 주 식별자이면서 속성 이름이 뭐뭐 코드로 끝나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원 코드, 고객 유형 코드 이런 게 식별자 코드로 들어가고요. 식별자 코드로 사용된 인조 식별자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별자 코드와 연관된 엔터티가 실제 엔터티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식별자 코드를 주 식별자로 하는 독립된 엔터티가 존재합니다. 모모 코드 대신 모모 번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별자 코드 자체가 하나의 인스턴스이며 하나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일반 코드는 독립적인 실체에 대한 묶음이나 집합을 의미합니다. 식별자 코드와 일반 코드의 관리. 식별자 코드와 일반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 코드이면서 내부 데이터. 코드 엔터티의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 테이블 안에 코드 엔터티라는 별도의 그 엔터티 내에서 그 코드를 모두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코드이면서 외부 데이터. 전문 정의서나 인터페이스 정의서 등에서 정한 코드 인스턴스를 공통 코드 엔터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저희 쪽 코드 데이터 코드 엔터티의 그 유형으로 해서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외부 코드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코드 유형 번호로 이제 외부 데이터에 대한 코드가 따질 거고, 그 코드 엔터티에서 그 코드 유형 번호에 대한 코드 값과 코드명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외부 코드 값을 내부 코드 값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식별자 코드이면서 내부 데이터. 일반 엔터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사용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사원 코드 같은 게 이제 엔터티 내에서 그냥 별도 엔터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였었네요. 이게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닌데. 대부분 이거 우선은 식별자 코드이면서 내부 데이터. 이걸 지금 정확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식별자 코드이면서 내부 데이터라는 거는 지금 직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뭐 여기도 써 있는데 그냥 특별한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갑자기. 설명하려고 말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직원 번호 우리 쪽 만약 직원 여기서는 코드라고 하는데 나는 분류를 이렇게 하거든. 우리 쪽에서 정해진 값을 넣는 거는 코드라고 정의를 하고, 회원이라든지 직원이 직접 넣는 것도 있잖아. 멤버 회원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아이디라고 정의를 하고, 만일 조직 코드라는 거를 식별자 코드인 데이터들을 쓴단 말이야. 만일 조직 코드라는 게 있다면, 근데 이거를 그 코드를 사람이 정하면 조직 아이디고, 그 다음에 임의적으로 시스템에서 체번되는 거는 번호라고 붙이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근데 나랑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식별처 코드이면서 내부 데이터는 특별한 문제성이 없고 뭐 식별처 코드이면서 외부 데이터, 식별처 코드인데 외부에서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함께 명을 사용한다면 별도 엔터티에서 관리하고서는 외부 기관에서 보내줄 수 있는 속성 그대로 설계한다는 거잖아.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외부 데이터를 우리 쪽에다 매핑해 놓은 오른쪽의 화면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고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내부에서 사용한 거는 내부에서 정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외부에서 오는 거는 데이터 정합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크게 이슈가 없으면은 그대로 사용해서 근데 외부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지 거의. 그것도 식별자로 사용하진 않고 인터페이스 정도에서만 식별자로 사용하고 그러지. 식별자 코드와 일반 코드의 상호 변환. 일반 코드가 식별자 코드가 되는 경우, 즉 공통 엔터티에서 코드값 코드명을 관리하다가 별도 관리 속성이 늘어나 엔터티를 생성하는 경우입니다. 엔터티명을 뭐뭐 코드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통 엔터티에서 관리하던 관련 인스턴스는 삭제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 코드가 이렇게 되려나? 해외 지역 코드? 원래는 그치. 공통 코드로 넣으려고 했다가 속성 뭐 이런 게 더 붙어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코드로 설계할지 개별 엔터티로 설계할지 데이터 집합의 인스턴스가 개별 체계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스턴스가 명칭 위에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통합으로 할지 개별로 할지를 설계합니다. 데이터가 실제 개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체의 묶음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국가 코드하고 지역 코드 같이 만들었잖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코드하고 지역 코드 같은 경우는 개별 인스턴스가 명칭의 특성이 존재를 하면서 우리 쪽에서는 약간의 보조 컬럼을 좀 둬가지고 두 개까지는 외부 그러니까 특성이 들어오더라도 좀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처리할 수 있긴 한데 그거 같은 경우 그 코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속성이 많아가지고 특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트리뷰트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따로 뺀 거랑 여기서 설명하는 거랑 같은 기준에서 뺀 거야. 코드 속성의 명명법. 식별자 코드와 일반 코드는 성격이 다르므로 속성 이름을 구분해서 정의하는 것이 좋다. 식별자 코드는 뭐뭐 번호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 저자는. 단 식별자 값이 문자, 숫자가 혼합되고 체계가 있어 범용적으로 코드 값으로 인식해서 사용한다면 뭐뭐 코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로 들어서 부서 코드, 지정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코드는 구분, 유형, 종류 등을 붙여서 사용을 가능합니다. 사용법으로는 구분 코드, 코드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고정적일 때 사용하는 분류 코드입니다. 남녀 구분 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정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종류 코드, 고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서비스 종류 코드나 지불 수단 종류 코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코드로는 성질이나 특성이 유사한 것끼리 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불 수단 유형 코드, 그다음에 거래 유형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인스턴스의 설계 원칙. 코드 값은 코드명에 대한 사전적 정한 기호일 뿐 중요한 것은 코드명입니다. 코드 값의 사용 편의를 위해 만든 물리적인 값. 코드나 엔터티나 모두 집합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하므로 설계 기준은 동일합니다. 코드 인스턴스의 설계 원칙. 첫 번째로는 성격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로 동물, 식물, 그다음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성격이 다르면은 이제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남자, 여자, 남자 이게 21C가 이제 21세기 출생,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려면은 남자 20세기, 남자 21세기, 여자 20세기, 여자 21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배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가 합집합이어야 합니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이렇게 안 되고요. 정수는 이제 0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세화 수준이 유사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 서울, 런던 이렇게 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도 있어서 이렇게 안 되고 국가 집합이랑 수도 집합에서 국가 집합으로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수도 집합으로는 서울, 런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코드를 사용하는 용도로는 이제 집계 용도, 조회 용도, 분기 용도, 서브 타입, 구분 용도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집계 용도로는 나중에 집계의 필요성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데 여기 계좌 엔터티에서 계좌 유형 코드에서 이제 유형별로 이제 집계할 때 사용하려고 계좌 유형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회 용도 업무에서 필요한 인스턴스만 조회할 경우 이거는 셀렉트 조건에서 이제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이제 주문 상태에서 이제 주문 엔터티에서 결제 대기라는 데이터를 이제 뽑고 싶을 때 주문 상태 코드 가지고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분기 용도 프로그램에서 다른 로직을 적용한다거나 화면에서 달리 보여줄 때 사용할 때도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엔터티에서 고객 유형 코드로 해서 이제 사워 고객 유형, 그 개인 고객인지 그다음에 아니면 법인 고객인지 이렇게 그 고객 유형에 따라 로직이 달라지거나 화면이 다르게 보여줄 때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 타입 구분 용도 슈퍼 타입의 특정 인스턴스가 어떤 서브 타입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 할 때 코드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드 엔터티의 참조 무효성 관계. 개별 코드 엔터티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관계 존재. 이건 코드명 이외에 관리할 속성이 있거나 인스턴스가 상당히 많다면은 이 방식을 고려하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객 유형별로 그 고객 유형 코드 테이블 엔터티를 따로 만드는 거고 이렇게 다 개별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 코드 엔터티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관계 존재. 관계선 표현이 생략 가능한데 표현해줄 것이 뭐야 이거? 가능한 한 표현해줘. 가능한 한 표현해줄 것. 근데 이게 이렇게는 많이 안 해요 요즘. 이게 첫 번째 거랑 같은데 이제 관계선 표현만 해준 건가요? 아니지. 첫 번째 거는 코드 자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두 번째 거는 통합 코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릴레이션을 대부분 다 끊어. 저희는 근데 걸린 것도 있고 끊긴 것도 아니야. 코드 테이블은 걸린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코드가 저기라서 이름이 코드라서 헷갈렸구나. MD 코드. MD 코드 씨. MD 코드는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통합 코드 엔터티에서 관리하면서 간접 관계 존재.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건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 논리적으로만 관계가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통합 코드 엔터티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관계 존재. 이제 그린 4.88인가? 4.88이었나? 그래서 보완한 모델로 주식별자를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뭐가 좋으지? 이게 위에 거구나. 4.89. 저 4.89 보시면은 코드 테이블에 코드 유형 번호랑 코드가 이제 주식별자인데 그 밑에는 그냥 그거를 이제 코드 하나로 이제 단순화시켜서 관리하는 모델. 4.88에 4.89요, 89. 89? 4.89. 통합 코드 엔티티에서 관리하면서 직접 관계 존재하는 게 위에 4.88에도 있어가지고 4.88에? 4.88에 통합 코드 엔티티 위에 거 4.88은 직접 관계 존재고요. 그 4.89는 간접 관계 존재. 관계선 표현을 안 해주고 관계 안. 4.88과 4.90이 같이 직접 관계가 존재하는 모델. 지금 4.88이나 4.89나 4.90이나 같은 거야. 88만. 같은데 88. 대신에 같은 건데 4.88 같은 경우에는 키가 두 개잖아. 그리고 4.90 같은 경우에는 키가 하나야. 거기서 코드 유형을 키에서 내린 거야. 코드 유형은 키에서 내린 거라고. 유형 코드를
예. 그러니까는 우리 쪽으로 하면 뭐 그룹 코드나 뭐 상위 코드 뭐 이런 것들을 하위로 내리고서는 코드 자체가 유니크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거 4.88은 이거는 완전 이게 여기 테이블에 종속적으로 만들었고 4.90은 테이블 종속적이잖아. 아니지. 유형번호잖아. 4.88은 통합 코드로 만들었는데 유형 코드하고 코드를 유형 코드하고 코드를 하나의 키로 잡아가지고 릴레이션이 잡히면은 고객 유형 코드 유형 번호하고 고객 유형 코드라는 두 개의 FK가 생기는데 4.90 같은 경우에는 코드 자체를 키로 놓고서는 코드 유형 번호를 밑으로 내려버렸단 말이야. 릴레이션을 하나만 잡기 위해서 릴레이션 FK를 하나만 잡기 위해서 밑으로 내리면서 고객 유형 코드라는 FK 하나만 잡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델이 4.90의 모델이잖아. 아니지 전혀 4.89. 저희 모델은 4.89. 4.89랑 비슷해요. 4.89랑 비슷한데 4.89랑 더 똑같진 않고요. 4.89랑 비슷. 저희 코드는 릴레이션 안 걸려 있어요. 4.89는 코드 유형 번호와 코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접 관계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상 테이블에 그 무결성 제약을 안 건 거고요. 그러니까 안 걸었는데 아니야. 코드 테이블에 지금 피처가 두 개라고. 여기 보면은 얘는 이거 하나잖아. 응. 유형 코드 하나. 그리고 얘도 고객 유형 코드 하나고. 근데 코드 테이블은 PK가 둘이 틀리니까. 우리 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유형 번호하고 코드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머티리얼라이즈드 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MVCCD가 어차피 코드 테이블 코드는 하나지만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내가 말한 그거대로 코드 하나지만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보완한 걸 얘라고 그랬는데 얘는 하나의 코드가 유형별로 들어갔을 때 유형별로 만약 주문이라는 코드를 ORD라고 했어. ORD라고 했는데 유형이 또 다른 게 ORD에 뭐가 있을까? 주문 유형 주문 유형으로 해가지고 ORD 타입이라는 유형 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하자. 배송이야. 배송 중에 주문 상태 코드에도 배송 중 있고 배송에도 배송 중 있어. 그걸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튜플밖에 못 들어가잖아. 코드에 하나의 튜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배송 DLV라고 할게. DLV라는 코드가 하나 들어갔어. 근데 얘는 주문에 들어갔어. 만약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야 되잖아. 만약 그렇게 되면 코드 유형이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DLV 코드를 넣고 뭐 L자고 V자고 똑같냐. 그리고 하나는 오더에다 넣을 수 있고 하나는 DLV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뭐 배송? DLV. 예, DLV에다가. 그래 DLV에다가 DLV 똑같지 왜? V자 같지? DLV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일한 의미의 코드가 동일한 의미의 코드가 같은 코드로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송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DLV 1 이런 식으로 코드를 추가로 생성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얘도 배송이고 얘도 배송인데 다른 코드가 생성되잖아. 그런 거를 우리 쪽 코드 모델을 보완한 거야. 그러면 고객 유형 코드는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에서는? 릴레이션을 생략한 거야. 생략했으면 코드 유형 번호가 배송이고 코드는 배송 중이야. 그럼 고객 릴레이션은 없으니까 데이터는 근데 막 넣어도 되죠. 아니지.
마음만 먹으면 막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쪽은 코드 유형 번호가 네. 이 컬럼명하고 동일하잖아. 동일한 컬럼명을 갖는 코드는 동일한 값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반복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어쨌든 아씨 동일한 컬럼 속성을 갖는 것들은 동일한 것들에 대한 집합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코드 유형 번호가 전부 다 컬럼명으로 돼 있는 거야. 전부 다는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컬럼명이랑 다른 것도 있고. 너냐? 저도 있고요. 공백이 빠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 근데 어차피 모델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블랙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넘어가자. 네. 통합 코드 엔터티와 개별 코드 엔터티.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코드를 통합하여 한 엔터티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종류의 코드를 개별 엔터티에서 관리하면 저장 공간 낭비가 심하고 모델의 가독성이 나빠집니다. 개별 엔터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코드값, 코드명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관리할 속성이 많을 때, 그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념, 코드 간의 관계 등 코드 관리에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될 때, 코드 인스턴스가 상당히 많아 메모리 적중률을 저하시켜 다른 코드의 성능 영향을 미칠 때, 집중 조회로 인해 경합 현상 때문에 조회 성능이 저하될 때, 코드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받을 때, 코드 값이 자주 바뀔 때, 이런 경우는 개별 엔터티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코드 모델. 코드 엔터티는 일반적인 엔터티와 성격이 다릅니다. 데이터 성격을 파악해 엔터티를 도출하기보다는 관리가 용이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유형 1번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인데 이제 코드 유형과 코드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유형 두 번째는 유형 1번 모델과 동일하나 코드 유형 엔터티의 코드 유형 코드 속성 값을 코드 속성을 물리명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이제 코드 유형 번호를 이제 의미 없는 이제 숫자로 사용했는데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저희 쪽이랑 약간 비슷하게 이제 의미 있는 물리명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별자 값의 의미 부여는 좋지 않으나 코드 모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드 속성명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글도 사용을 하나요? 그럼 많이 해. DB에서? 야 테이블명도 한글로 하네. 우리 디플로이 매니저 그거는 한글적이에요. 거기 테이블이 다 한글로 되잖아요. 나루가 보는 한글 코딩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모델로는 하나의 엔터티에서 코드 유형과 코드 값을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코드 유형 번호가 널인 것은 코드 유형 번호가 널인 것은 코드 유형을 의미합니다. 코드 속성값 앞 세 자리와 코드 유형 번호 속성값이 일치하게 관리해야 하며 중복 데이터이고 저장 공간에 낭비가 있으나 사용은 편리합니다. 야이씨 이렇게 만들면 리커시브 표시를 해줘야지.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난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해. 네, 저는 이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관계선 표현도 수월하여 참조 무결성 제약을 생성할 수 있어 데이터 무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3번하고 4번이 뭐가 틀린 거야? 3번하고 4번은요. 이게 상위 코드라고 이렇게 아까 말한 리커시브 이거 표현해 준 거 같던데요. 이게 나누셨더라고 저자는. 똑같이 근데 순환 설계로 설계된 코드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리커시브 그거 아닌가요? 근데 저도 3번이랑 4번 헷갈리긴 한데. 예. 여기는 번호로 되어 있고 얘는 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그 코드 안에 상위 코드를 붙여서 관리하는 거고요. 3번은. 그다음에 4번은 상위 코드로 빼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야. 똑같은 코드 유형 번호
상위 코드 FK가 여기 속성명을 하나 있잖아요. 있긴 한데 일단 속성을 하나 빠져 있는데. 코드 유형 번호라고 코드 유형 번호가 뒤에 보면 상위 코드. 유형 번호와 상위 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호라고 나오는 이거는 아니야, FK를 이- 잡아서 그런 건가? 이거 FK 이게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건데 FK 자꾸 안 잡고 같은 그런 건데 FK를 자꾸 안 잡고요. 유형 번호와 유형 코드는 코드를 끝에 코드로 끝나는 거랑 유형 번호라고 하는 이 시별자 자체의 그 의미가 틀린 게 아니야?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의미하는 거야. 똑같은 거 의미하는데 지금 뭔가 다르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버프가 얘기한 것처럼 구조가 존재하냐 안 하냐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형상과 같은 효과가 있으면서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하지만 재기 관계를 관리해야 하므로 무게성이 이 말이 내가 써도 이상하네. 좋아지면 구조적으로 덜 유연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려져 있는데 뒤에 거는 다. 여기는 그 뭐지 제기 안 걸려서 차이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로는 전체 넘어가도 되나요? 두 번째 모델로는 전체 코드의 부분 집합을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코드 값과 코드명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코드 모델에 다양한 부가 기능이 첨가된 코드 모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41번에 있는 네. 그게 우리 거랑 거의 제일 비슷해. 예, 그 어시스턴트 필드 두 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쪽의 기본 구조고 우리는 거기다 유니크성을 부여했거든. 코드 하나가 여러 개의 그 코드 그러니까 그룹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가 코드 하나가 다른 의미를 갖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야. 실제로 조인해서 쓰면 되게 헷갈리던데 뭐. 그래서 우리 머틀라이즈 만들어서 제공했잖아. 그래서 전체 코드 값의 집합 중 필요한 코드 값만 부분 집합으로서 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으로는 관리 문제와 오노식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드 값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코드 모델. 코드 값 간에 존재하는 계층 체계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코드를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계층 체계는 상위 계층 코드만 관리하는 것과 상하위 계층 코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위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이고 1대4 재기 관계가 됩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상위 코드를 이제 위에 하나 더 명시한 건가? 이게 저희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거는 앞에 그룹 코드를 리커시브하는 거고 왜 그룹 코드를 리커시브하냐? 앞에 거 봐봐. 그룹 코드를 그룹 코드를 리커시브하는 거잖아. 예, 상위 코드. 예. 그룹 코드를 리커시브한다는 거는 그룹은 유니크하게 가겠다는 거야. 밑에 거는 근데 코드를 그룹을 유니크하게 가지 않고 그룹은 밑에서 리커시브를 돌리면서 최상위 그룹만 유니크성을 가지고 나머지 그 하위 레벨들은 유니크하지 않게 계속 그 계층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앞쪽에다가 유니크성을 유니크하게 처리를 하느냐 뒤쪽에다가 유니크하게 처리하느냐의 차이야. 유형 코드냐 상위 코드냐. 유형 코드냐 상위 코드냐 모르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아니 여기 유형 코드라고 돼 있고 여기 상위 코드라고 돼 있어서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다대다 관계를 관리하는 모델. 이거는 이제 그 교차 코드 관계에서도 교차 엔터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관계 엔터티를 하나 더 코드 간에서도 코드 관계 엔터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거는 진짜 이런 코드는 지금 개발자가 사용하기 힘들어. 어쨌든 저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명확한 요건이 있을 때 하라고. 그다음에 그 서브 코드를 관리하는 모델과 코드 계층을 관리하는 모델을 혼합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코드 값과 관계를 관리하는 코드 모델로 매우 유연하나 복잡한 모델, 요건의 중요도가 미미할 때는 단순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출력 순서를 관리하는 코드 모델. 이제 코드도 이제 출력 순서를 이제 저희 쪽으로는 그 솔트 SEQ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서브 코드 모델, 그다음에 코드 간의 관계 모델 등과 같이 출력 순서를 관리하는 모델도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시스템에서 완전하게 구현한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없어도 심각하지 않은 기능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코드 모델은 기능이 단순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며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출력 순서 정도는 상관없지 않나요? 아 이게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근래에는 출력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이 되게 많아. 의외로 뭐 매출 순서 매출을 보여줄 때 제휴사 매출 먼저 보여주고 뭐 자사 매출 보여주고 입점사 매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 순서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항상 요 근래에는 다들 그 순서를 정하는 컬럼들이 다 들어가. 대부분 그 4-110 같은 형태로 가고 4-112 같은 형태는 우리는 이런 형태가 존재해가지고 우리는 그 어시스턴트 컬럼 추가로 사용해가지고 정리하거든 거의. 코드 모델의 이력 관리. 그래서 감시 목적으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드 유형 엔터티에서는 코드 유형명만 이력을 관리하고요. 코드 엔터티에서 코드는 코드 인스턴스 전체를 봐야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코드 전체 인스턴스를 스냅샷 방식으로 이력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러가 코드를 관리하지 않고 개발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야. 모델러가 프로세스 코드라는 것 자체는 해당 상태값의 변화라든지 프로세스의 변화를 지정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모델을 하는 사람 DA들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지금 N하고 리차드가 코드랑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그러면은 그거 어플리케이션에서 막았나요? 저희 공통 코드 관리 넣을 수 있어. 그거 공통 코드 관리 만들긴 했어. 나 그거 만들지 말라니까 뭐하러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거 기능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 해놓고는 나중에 그 기능 제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다시 작성했잖아. 에러 날 거예요. 만들다 말아서. 아니다. 글로벌이 안 들어갔나? 아무튼 뭐 기능이 뭐 빠졌어 안 돼서. 속성명을 어떻게 정하는가? 도메인 성격의 속성명은 혼란을 초래하여 임의대로 해석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전화번호, 그다음에 자택 전화번호 있는데, 예. 이게 왜 헷갈린다는 거죠? 도메인 성격의 속성이라는 거는 전화번호라는 거를 지정하고 전화번호의 자릿수를 딱 지정하잖아. 예. 근데 자택 전화번호로 하면은 이 컬럼에 대한 이 컬럼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는 거야. 그냥 전화번호라고 하면은 이게 자택 전화번호인지 핸드폰 번호인지 팩스 번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이씨, 도메인은 도메인대로 쓰고 컬럼명은 컬럼명대로 나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쪽은 컬럼명의 맨 마지막이 도메인명이야. 컬럼명의 마지막에 번호, 주문번호, 번호 뭐 이렇게 넘버나 뭐 NM이냐 뭐 이런 거 말씀. 그렇지. 그런 그 도메 코드냐 CD. 코드냐 전화번호 같은 것도 텔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메인은 도메인대로 쓰고 컬럼명은 컬럼명대로 따로 정의하는 거야.
영문명은 가능한 짧은 것이 좋기 때문에 단어에 대응하는 영문 단축명을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성명도 전체 모델에서 유일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요. 관계 속성은 참조하는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참조하여 속성명을 정해야 합니다. 네. 속성명 명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성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속성의 설명. 이게 왜 이제 나오지? 아닌가? 이건 속성의 설명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 이게 그 코멘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쪽에 코멘트 달려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속성 설명은 단순 명료하게 기술, 명사형으로 끝나는 간략한 형식이 좋다고 합니다. 해당 엔터티에서 속성 쓰임새를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속성은 원복 속성이 무엇인지 기술, 추출 속성은 추출 대상 데이터와 추출 로직의 기술, 그다음에 코드 속성은 코드 인스턴스를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성의 표준화. 속성의 일관된 사용은 데이터 오류를 줄여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얼매이기보다는 일관된 사용이 더 중요합니다. 단어. 속성의 표준화의 출발은 단어를 정의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속성에서 사용된 모든 단어의 정의와 영문 약어를 정합니다. 저희 쪽 그 단어 사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네. 속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 업무적 사용 또는 화면에서 활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영문 예? 아니야. 맞아. 영문 약어. 영문 약어는 컬럼명의 사용함으로 단순하고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어의 영문 약어는 두세 개의 알파벳으로 정의하는 것이 복합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막 길어. 우린 엄청 길잖아. 저희 근데 보통 4개 아닌가요? 4-5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네. 단어의 영문 약어를 두세 개로 하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28개 이 곱셈밖에 안 되잖아. 이게 충돌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4개나 버프한테도 얘기했던 게 4개나 3개나 4개 뭐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5개를 넘지 말게 하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두세 개는 너무 짧아. 저희 기준이 그 언더바 기준인 거. 그 출고랑 배송이랑 같은 경우에 번역 영문이 같거든, 똑같거든. 이런 것들이 따로 좀 그다음에 이음 동의어. 이음 동의어란 동일한 의미의 여러 단어를 말합니다. 사원, 직원들이 이에 속하고요. 이음 동의어 중 대표적 하나의 단어만 사용하고 이음 동의어로 묶인 다른 단어는 참조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음 이의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은 이후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와 옮긴다라는 의미의 이전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허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속성 등록 시 이전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2개의 영문을 보여줘 선택할 수 있도록 왜 기획자 같지? 응? 우리 기획자랑 별다르지 않아. 도메인은 속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표준화 원칙이 있어야 하며 상세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상세 지침의 사례. 특정 날짜를 의미할 때는 일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 일자. 그다음에 년, 월, 일 중 일부만 의미할 때는 모모년, 모모년월, 모모월, 월일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년, 그다음에 기준연월, 그다음에 적용일, 이체일. 가격, 자수, 단가, 잔액 등의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제외하고 금전을 의미할 때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계약 금액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분초까지 의미할 때는 일시를 사용합니다. 비율을 의미할 때는 유를 사용합니다. 표준화는 모델링의 작은 부분이며 데이터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교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정확하게 구축하는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메인의 일반적인 정의. 도메인은 속성에 허용된 유효한 값, 원작값의 집합,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집합을 말합니다. 물리 도메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데이터의 타입과 길이가 이에 해당합니다. 도메인의 개수를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메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도메인은 타입만 지정하고 자릿수는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이 시스템을 더 유연하게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타입만 지정한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지. 만약 번호라고 한다면은 얘가 바차 타입의 번호다 하면은 바차 타입만 딱 지정하고서는 각각의 컬럼별로 저기 얘는 60자, 쟤는 80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그 같은 원자 지금 얘기하는 게 원자값을 갖는 여기 앞에 어디 원자값이라고 있었는데 위에요. 원자값의 집합. 원자값의 집합인데 이게 원자값이 될 수가 없잖아. 타입만 갖고 실제 길이는 다르고. 이건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보 만드는 거지. 물론 이 사람이 모든 테이블과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다 이 모델러가 다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다 훈련 가능하시겠네 시스템이시니까. 이런 씨. 예, 그다음에 논리 도메인. 그러면 잠시만 이게 물리 도메인이라고 그러면 한 예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그거 뭐지 번호라고 하면 그 번호로 아마 바차가 20인가 그럴 거예요. 저희 20인가 200인가 20. 예. 그 회원 번호랑 뭐 회원 번호, 주문 번호 이런 게 번호 속성이 바차 타입이 20으로 돼 있을 거고요. 네. n의 그 명이 60인가? 명이 60인가. 딱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네. 야 씨.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할 때도 제가 이거 길이 이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디스커버리 할 때는 디스커버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서는 모델 그냥 우겨놓으니까는 진짜 모델링을 하려면 도메인 설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표준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모델링 들어가야 돼. 그 팩 모델이잖아요. 팩 모델이라서. 보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지 않고 그냥 ERD 코드가 정도만 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쓰지 말라 그래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48이라서. 예. 논리 도메인. 논리 도메인은 대표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아니다. 이거는 다른 거구나. 고객명이라는 속성 등록 시 바차를 30이라는 물리 도메인을 지정하고 의미가 유사한 CRN 고객명일 때 CRN 고객명 속성을 등록 시 바차 30 대신 고객명이라는 속성을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럼 고객명이 논리 도메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성격이 고정적인 속성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주 식별자, 아니면 식별자 번호, 코드 속성, 데이터 표준 성격의 기준 데이터, 그 다음에 외부 시스템에서 받은 번호나 코드에 대해서 논리 도메인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도메인을 사용하면 동일한 것을 의미하므로 속성을 일관되게 사용하게 되어 무결성이 높아집니다. 데이터 타입 선정 원칙과 절차. 데이터 타입 선정 원칙은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타입을 결정합니다. 왜? 이거 근데 읽으면서 좀 웃긴 게 많았었어요. 아니 맞는 말인데 이게 모델이라는 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상식적인 거야. 아주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의 설명밖에 없는 거야. 근데 되게 부가적인 설명 되게 많아요. 책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졸음만 와. 속성 데이터가 날짜면 데이트, 숫자면 넘버, 문자면 바차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숫자이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면 문자 타입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등급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속성의 데이터 타입은 개념 모델링 단계부터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데이터 타입의 선정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거 굳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 네, 그다음에 널에 대한 서설. 널의 의미는 모른다는 의미지 해당 없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속성을 정밀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 상태 코드가 1인 경우만 주문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없음과 모름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맞아. 그다음에 널이 존재하는 속성이 많을 때는 원천 엔터티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엔터티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너네 그 저기 뭐야 IRM 했을 때 IRM 했을 때? IRM 했을 때 그쪽에 저기 모델러 한 명이 넓은 남녀성애자. 난널성애자.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맞아. 이 지금 여기처럼 아예 널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른다는 의미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 있잖아. 그게 너무 심각했어요. 이게 이상하게 상품 데이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어. 상품은 널이야. 근데 이쪽은 난널이에요. 우리는 난널이야. 이 뭐야 추출 속성이 그러면은 저기가 난널인 거야? 네. 이쪽은 널인데. 네. 그런 것도 이거 많아서. 맞춰달라고 한 건데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델러가 다 아니 모델러가 틀리지. 상품은 다른. 아니 그러면 모델러끼리 얘기하게 해야지 왜 얘기했지. 분명히 몇 번을 그걸 얘기했는데 그 주문하시는 모델러분은 상품에서 그렇더라도 입력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가라 데이터 넣으라는 거지. 영어로 들어와요 데이터가. 그건 그 가라 데이터 넣으라는 거지. 씨, 말이 돼 그게. 그래서 그게 널변태라고 널변태. 얘기한 이유가 있어. 굉장히 뭐 아무튼 얘기한 건 아니야. 몇 번 얘기하고 나보다 안 찾아갔어 그냥. 몇 번 얘기하고 다 상식이 안 통해서. 널과 DBMS 인덱스. DBMS에서 널 값은 하나의 고유한 값이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널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널을 허용하여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물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널 값의 활용. 널로 저장된 인스턴스가 적은 경우 속성의 기본값을 사용해 인덱스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널로 저장된 인스턴스가 많은 경우 널 값을 사용해 테이블의 풀스캔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널 특징과 사용법. 속성 특성에 맞게 널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 속성은 코드 속성, 그다음에 여부 속성, 유무 속성 등이 됩니다. 외래 식별자는 업무 요건에 따라 결정하는데 널을 허용할 때는 기본값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조 무결성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금액 속성인 경우도 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널 허용과 난널의 제약에 대한 특징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날로 먹는데. 이거 뭐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진 찍었어? 사진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찾았다니까요.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구글 찾았어? 네. 대단하다. 속성 검증. 속성은 개수가 많아 검증이 어려우며 메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속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메타 시스템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너네도 그 코드 뭐 이렇게 검사하는 모르는 툴 같은 게 있잖아. 자바도 보안툴이 자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다른 프로젝트가 메타 거기 등록하고 거기서 맨날 체크하더라고. DBA 분들이 할 때 무슨 메타 속성 거기서 위배된다고 뭐 바꿔달라 했더니 안 된다고 메타 속성 위배라고 막 이러는 거야. 메타 속성을 추가하면 되지. 기존에 등록된 거하고 어긋난데 우리 BA 분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일하다 보니까 거기 속성에서 어긋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ECM에서요? 그 전에 그 SSG 할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메타 시스템 보게 되는데 그거 보니까 도대체 뭐가 난 도메인 충돌인 줄 알았거든. 뭐가 충돌돼서 그렇게 안 해주는데 이게 개발자들이나 그 위에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BA 분들은 다 그렇대. 막 주장하니까 알았어요. 코멘트 충돌로 이제 우리는 지구 넘어갔거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 충돌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
그냥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서는 쓱 메타 속성 하나 추가하면 되지. 네. 다음 속성 존재 여부 검증. 모델의 표현이 안 된 속성이 있는지 불필요한 속성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잠시만. 예. 아까 나 그 이걸 묻고 싶은 거는 왜 우리는 메타 시스템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아? 사줘. 아, 그것도 뭐 여기서 해야 돈이 되는 없는 거야?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필요 없다고 한 건가요? 제가 테이블에 넣는데 삐오 화면에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괜히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이블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있고 테이블에 있는데 테이블에 써야 되는데 삐오 없는 게 있고. 아 맞아 맞아. 삐오에 테이블에 있는데 삐오에 우리 테이블 안 쓴 것도 몇 개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거기서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원도 지금 다. 그치 그치. 아 그런 걸 검증을 해주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700개나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야 여기서 하나 지운다 그래봐라. 야 다 들고 일어나. 뭐 그렇겠죠. 그때 사업 브랜드 하는 것도 지금 대여섯 명이어가지고. 뭐 얼마. 내가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프로젝트가 여기 3개월에 한 번씩 프로젝트가 거의 진행되잖아. 할 때마다 테이블을 거의 한 10몇 개씩 지우는 것 같아. 지운다고? 어. 왜? 불필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그래서 모델 보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다 안 쓰는 거예요. 생성도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리로 바꾸면 안 나와요. 그런 거를 전체 그걸 관리해 주는 게 메타 시스템이야? 아니지 그런 거 관리하는 게 메타 시스템이 아니라 표준 관리를 해가지고 속성에서 뭐 이런 거지. 얘 회원 번호인데 뭐야 고객 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럼 이거 테이블하고 뭐 프로그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온 거지 뭘 그것도 또 한다는 건지. 아니야 그건 못해. 그것도 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해? 개발자들이 그래서 나 그래가지고 메타 시스템 도입하면 그까지 다 된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는 요새는 고객 번호라고 시작해 다 썼는데 여기서는 회원 번호라고 맞아 써. 맞아. 그런 거안 돼.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그거는 이미 그 전에 들어. 그거는 동음이어랑 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이음동이어 뭐 이런 것들 처리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 처음엔 관리를 했었어. 나름 메타 시스템은 아니지만 메타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수작업으로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상하게 님이 일만 말하셔. 네. 다 지워버렸어. 아 관리하는 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사용한 항목과 모델 속성과의 매트릭스를 작성해요. 이게 아까 그건 거 같네요. 네. 에지이즈 속성과 투비 속성과의 매트릭스 작성 비교. 네. 이런 게 속성 존재 여부의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식별자 검증. 엔터티명과 엔터티의 정의. 주 식별자를 엑셀로 뽑아서 서로 어울리는지 검증. 네. 주 식별자의 논리적인 널값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 식별자 속성은 값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추출 속성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체계가 존재하는 식별자는 지향해야 하고 식별자는 되도록이면 단순해야 합니다. 인조 식별자가 사용된 엔터티는 재검토를 하고 부분 인조 식별자가 사용된 엔터티는 재검토를 합니다. 이거 왜 재검토하는 건지 알아? 부분 인조 식별자가 사용됐다는 거는 그 인조 식별자 하나로서 하위 엔터티요? 아니 엔터티 말고 그 튜플을 정의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로우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식별자가 지금 2개 이상인 거야. 2개 이상인데 인조 식별자가 들어가면 우리의 순번 같은 거야. 그런 걸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한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슈퍼 식별자는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없잖아. 그래서 슈퍼 식별자 우리 하나도 없어. 복합 주 식별자 사용 시 식별자의 순서의 효율성을 검토합니다. 주 식별자가 동일한 엔터티가 존재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일반 속성 검증. 일반 속성이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속성명이 도메인과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원 번호와 같은 도메인 역할을 하는 속성은 제외를 합니다. 이건 이건 아닌가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야 뭐야 모델러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런 도메인을 만들어. 왜냐면은 사원번호가 여기저기 막 쓰여 있을 텐데 막 여기저기 뭐 키로 돌아다닐 텐데 그게 다 저 막 그걸 하나 만약에 사원번호가 자릿수가 20자리로 바뀌었어. 10자리였다가 20자리로 바뀌었어. 그것이 모델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 다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가급적이면은 좀 더 원자 단위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 그래가지고 번호 도메인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번호 밑에 뭐 이건 피지사 번호, 뭐 상품 번호, 뭐 셉 상품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 그 원자 값을 가질 수 있게 진짜 도메인 자체가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낮은 값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해놨어. 일부러 하려고 했었고. 속성의 그다음에 모델 구조 검증. 속성명 끝에 숫자가 포함되는 속성은 지양합니다. 속성명은 구체적으로 정하되 정규화를 통해 엔터티를 분리를 고려합니다. 저희 속성명조에 숫자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있지. 어시스턴트 코드. 아 저기 근데 OTP가 그게 중간에 있었나 숫자가? OTP? 옵션 코드 앞에인가? OTP 코드와 네, 그 저희 그거 하나 있는. 옵션 코드와 네. 끝에 있긴 한데 걔는 잘못 만든 거야. 뭐 알다시피 추출 속성이잖아 걔는. 그쵸. 네. 추출 속성이다 보니까는 추출 속성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복사해서 갖다 놓는 속성을? 아이씨 기억이 안 나네. 중복 속성이요? 중복 속성이니까는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 상품 보면 옵션. 네, 옵션 보면 원래 옵션을 맨 처음에 요건은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5가지 옵션 이렇게 쭉 하겠다. 근데 디자인 2개만 딱. 어쨌든 네. 그 OPT 1, 네. 2, 3 이거는 중복 속성이라서 네. 중복 그 로우로 된 걸 컬럼으로 올려버린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안 되지. 나도 할 말이 없어. 저희 근데 많이 써야 3개 쓰겠구나. 3개도 세 개 써. 세 세 개 가지요? 써. 반복 속성 검토. 예. 반복 속성 불변일 때는 비정규화를 고려하나 기본적으로는 정규화를 검토해서 검토합니다. 복합 속성과 다가 속성. 뭐지 이거?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복합 속성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나온 거야. 예. 저 그냥 이렇게만 써놓고 설명을 안 단 것 같아서. 예. 복합 속성과 다가 속성도 검증해야 된다. 검증해서. 예. 중복 속성과 추출 속성. 예. 중복 속성은 최대한 사용을 배제하고요. 추출 속성은 추출 로직을 기술합니다. 코드 속성은 코드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서브 타입 모델은 서브 타입 속성이 제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주식별자의 변경일자, 종료일자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력 엔터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음 동의어나 동음 이의어인지 검토합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이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딱 되었다.